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6시 40분부터인데 6시 40분부터 오셔갖고 하셔야 되는 거는 전주에 배웠던 거 쪽지 시험을 봅니다. 매주.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쪽지 시험을 내고 그 쪽지 시험을 여러분들이 20분 동안 보고 해설해 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는 6시 40분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정보사회론 첫 번째 시간으로 정보사회가 무엇인지 간단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할 거고 우리가 시험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지만 점수를 좀 딸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거고 정보사회론에 대한 문제, 기출문제하고 같이 한번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은 어떻게 나갈 거냐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한 장의 페이퍼가 있어요. 이 페이퍼 정보사회론 강의계획서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계획서대로 오늘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1회차 1월 6일 목요일 정보사회의 개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릴 겁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보직이 지엽적이다, 문제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똑같다.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에 많이 있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학을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저처럼 정보 관련된 학위가 있거나 하는 경우는 공부를 안 해도 기본 점수를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도 기출문제 중에 DOI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DOI?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책은 뒤에 보면은 ISBN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이 ISBN이라는 코드가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QR코드 있죠. 그 QR코드가 여러분들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물체에는 이러한 바코드 ISBN이라든지 예전에는 바코드라고 불렀어요. 단순히. 또는 요즘은 QR코드를 많이 쓰죠. 그러한 유형의 물체에는 그런 거를 집어넣음으로써 식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파일에다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노래 파일에다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식별할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무형의 디지털 정보, 무형의 디지털 파일에다가는 식별할 수 있는 코드를 넣을 수가 없어요. 노래, 음악, 어떻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DOI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일에도 파일이라는 개념은 아시죠? 파일, 필드가 모여서 만들어진 파일에도 식별을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20년도의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거거든요.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보고 정보에 관련된 관심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방향대로 공부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아쉽게도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재는 정보사회론을 제대로 맞추는 교재가 없다라는 거죠.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정보사회론 상당히 오래전에 책 쓴 조모 선생님이 계신데 이제 그 책으로 저희가 재작년까지 강의를 했어요. 재작년까지. 재작년에 그 책에서 나온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돼서 상당히 그 책이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두꺼워요. 근데 그렇게 끝내도 상당히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현재 기출문제는 다 복원되고 있어요. 작년 거, 재작년 거,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 계속 문제가 복원된 게 제가 있는데 쭉 보면 문제 패턴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는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학자를 외우는 문제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우리는 확률을 높이는 공부를 앞으로 할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12주 동안에는 이론을 공부를 할 건데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일부 문제는 좀 여러분들은 풀 거예요. 그리고 끝내고 난 다음에 또 12주는 엄청난 양의 문제를 풀 겁니다. 정보직 같은 경우에는 정보사회는 약 4,000문제 정도를 풀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4,000문제를 풀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푸는 속도도 빨라야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풀고 이 정도 이론을 공부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 맞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고득점을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아시겠죠? 고득점 맞으면 몇 점 맞으실 거예요? 92점? 88점? 솔직히 어렵죠.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문제를 내는지에 따라서 완전 점수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노리지 마시고 기본 모든 학문에는 늘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과거 기출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이론을 뽑은 것들. 알겠죠? 그거 위주로 공부를 해서 우리의 목표 점수는 아주 심플합니다. 잘 맞으면 76점, 못 맞으면 72점. 무조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정보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정형화됐어요, 이제 시험이.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사실 80점을 못 넘으면 그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 조금만 하시면 외우는 건 좀 많을 거예요.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정보사 이론보다 국가정보학이. 하지만 80점은 쉽게 맞추더라 이거예요. 충분히. 그럼 이제 변수는 뭐예요? 우리 합격의 변수는 결국은 국어예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쉽게 합격하고 국어를 좀 못하는 사람은 국어를 4, 50점 맞았다. 그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어를 7, 80점 맞았다.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점수는 정보사 이론은 요 정도 갭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국가정보학은 80점을 넘기는 목표, 국어는 역시 8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면 어려운 분들은 72점, 76점 국어를 마저 줘도 충분히 우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방부를 보든 육군을 보든 75점 평균만 맞으면 다 합격합니다. 쉽게 생각하시자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보사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 사실 좀 개편이 되긴 했는데 이 교재가 많이 요약이 좀 돼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 그래서 요약하기 편해서 이 교재 우리 민진기 교수님이 쓰신 걸로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 이거 이외에 다양한 자료들, 그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공부를 번외적으로 해주시는 거. 끝으로 정보사 이론은 깊게 공부하면 실패합니다. 제 경험상. 깊게 공부하지 말고 어떻게 공부하는데요? 얇고 넓게. 알겠죠? 뭐 어떤 하나의 학문이나 어떤 학자를 깊게 공부하지 마세요. 우리 늘 나오는 학자가 엘빈 토플러인데 엘빈 토플러에 대해서 책을 읽으실 거예요. 그 두꺼운 여러 가지 저서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요약해서 엘빈 토플러 하면 제3의 물결,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요만 외우고 넘어가셔야지 깊게 공부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7년부터 계속적으로 79, 99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안 보일 이렇게 그 시험에 나오는 출제 범위도 다 개수를 쳐놓고 했는데 뭐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부할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나눠드린 건 없어요. 나눠드린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파트가 많이 나온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문제를 17년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근데 들쭉날쭉이에요. 상당히.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다가 또 안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항목을 그냥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얇고 넓게. 알겠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1주차는 정보사회의 개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IT에 관련된 용어, 인터넷 통신 관련된 용어 1주 만에 끝내볼 건데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될 수 있어요. 조금 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 관련된 용어는 늘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자기 드럼,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이런 것들이 또 이번에 나왔거든요. 시험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IT 관련 용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정보사회 2의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역기능과 순기능 그리고 늘 나오는 저작권, 정보 격차 그리고 전자정부 요즘 트렌드죠. 그리고 윤석열 그 후보가 본인이 이제 당선이 되면 완전 전자정부, AI 전자정부를 만들겠다 뭐 이러잖아요. 앞으로 화두예요, 전자정부가. 그래서 앞으로 전자정부 체계가 어떻게 넘어갈 건지 그리고 IT 기술, 플랫폼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우리가 알아볼 거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기술 동향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DOI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기술 동향 부분에 대한 용어 등을 정리를 하는 걸로 이론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출제 범위인데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의미 없이 보세요, 그냥.
자, 늘 나오는 게 협약과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관련된 협약들 그리고 기구들을 무조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뭐 이해해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암기. 그리고 인물별 저서 꼭 외우셔야 돼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요즘은. 하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법 딱 두 개.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 요 두 개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옵니다. 법은. 행정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형법, 형수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 신기술 동향들, 정보의 개념, 정보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급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뉴미디어, 4차 산업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배워보겠다. 가이드라인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학문이 이런 학문입니다. 학문 자체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한번 간단하게 문제를 좀 풀어보고, 아,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에 예시 문제를 무작위로 뽑아왔는데 몇 문제예요? 5문제인가요? 4문제네. 4문제. 그렇죠? 4문제. 이번 시간에 한번 딱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 문제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먼저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정보사회론에서 늘 나오는 게 바로 협약입니다. 협약. 자, 협약은 국가만 할 수 있을까요? 협약은 국가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국가만 협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저도 협약할 수 있어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겠죠. 협약을 하는 건. 개인은 보통 계약이라고 많이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좀 큰 단체는 협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게 국가 간에도 협약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기관끼리도 협약을 할 수도 있고 민간업체끼리도 협약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가끼리 협약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기관이나 민간이 협약하는 건 잘 안 나와요. 나오기 애매해요. 그런데 국가 간 협약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러면 국가 간 협약을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러면 어기면 누가 벌을 줄까요? 이런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우리 이제 전범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전범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 누가 예를 들어서 벌을 줘요.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기구들. 무슨 기구. 대표적으로 뭐 유엔이라든지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거버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부를 넘어선 겁니다. 정부. 정부는 우리나라에서만 그 법이 허용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국가와 국가가 협약을 맺어서 몇 개의 국가들이 모여서 하나의 협약 기구를 만들어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큰 틀에서 거버넌스다라는 용어를 써요. 아주 많이 우리가 쓰게 될 용어예요. 대표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피파. 피파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 거예요?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파는 세금을 내야 안 돼요. 어디 내요? 외계인한테 내요? 세금을? 낼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파는 돈을 엄청나게 벌지만 결국 그거를 돈을 걷는 곳은 없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뭐를 한다? 협약을 하는데 여러 협약들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이나 여러 유럽들 많이 가서 협약 많이 하고 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죠. G7 뭐 이런 거. G20. 우리나라 부산에서 했었죠. 그 G7에 우리나라가 또 초청이 됐었고 이러한 협약들이 전부 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 볼게요. 1번.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이 기출문제 나온 거 있죠. 16년도에. 람사르가 어디 있는 거예요? 람사르. 이란. 이게 이란.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보통 협약은 도시 이름을 써요. 국가 이름을 잘 안 써요. 도시 이름을 써서 협약을 해요. 그래서 람사르라고 하는 이란에 있는 협약. 그리고 스톡홀름은 어디 있죠?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에 있죠. 스웨덴.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에서 협약을 했다. 그래서 스톡홀름 협약. 제주 평화선언 어디 있어요? 제주도에 있죠.
이거는 환경협약이야. 환경을 지키자. 환경협약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평화선언은 제주도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제적인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국제환경협약이 아닌 건 무엇이냐? 바로 제주평화선언이에요. 이거는. 국가가 모여서 거버넌스를 이루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평화를 지키자고. 정답은 1번이고 바젤, 유명하죠? 바젤, 스위스 바젤. 여러분 그 1인당 GDP라고 하죠. GDP가 뭐예요? GDP. GNP가 있고 GDP는 국내 총생산, GNP는 국민 총생산이에요. 손흥민이 분데스리가 가서 돈 벌어오는 것은 GNP에는 잡히지만 GDP에는 안 잡혀요. 왜냐하면 GDP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고 GNP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 1인당 GDP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1인당 GDP 1등. 1등. 뭐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1위가 어디예요?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1인당 GDP가 13만 불이 넘어요. 13만 불. 어느 정도냐면요. 13만 불이면은 약 1억 5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룩셈부르크 국민 평균은 1년에 1억 5천을 버는 거예요. 평균 연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국민 전체의 평균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는 몇 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40위 정도 되나요? 순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0위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 넘겼어요. 이제 3만 불. 네. 규모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규모는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들죠. 경제 10등이에요. 규모는. 하지만 나누기 인원수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2등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스위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약 8만 불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스위스 국민들의 평균이 1억씩 버는 거예요. 스위스가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사람들 국민의식도 좋고 굉장히 평화롭고 날씨는 조금 저기 하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죠. 이 스위스 바젤에서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그거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몬트리올 의정서, 협약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의정서, 협약과 비슷한 개념의 몬트리올, 캐나다에서 열린 거죠. 의정서라는 게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게 있는데 기후변화 협약, 유해 폐기물에 대해서 바젤 협약.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제환경협약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잠시만요. 외울 거는 이 협약들은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포인트만 좀 외워두세요. 외우면 문제 푸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 무조건 나눈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관련된 부분인데 인터넷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인터넷. 자, 인터넷은 어느 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을까요? 인터넷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인터넷은 최초에 미국에서 왜 만들었느냐? 미국은 육군해군 공군 중에 가장 국방력이 센 데가 어디예요? 공군입니다. 미 공군이 3개 군 중에 제일 세요. 우리나라는 제일 어디가 세요? 육군이 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적은 육지가 붙어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군이 훨씬 병력도 많고 전투력이 셉니다. 미 공군에서 자기네들이 군사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과 빨리빨리 네트워크로 소통을 하기 원하는데 너무 그 당시에 이제 벨에 의해서 전화기가 만들어져서 전화로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사전송이라고 하는 팩스로 또 소통을 했었는데 팩스로 전송을 하다 보니까 역시 그것도 속도도 느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라인을 깔아요. 라인. 네트워크라고 하는 라인을 깔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있다면 자기네들끼리 라인 깔아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데 이 라인을 깔아놓으니까 너무 소통이 빠르더라 이거예요. 데이터 보내기도 빠르고 상당히 소통이 좋아요. 빠르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소통하던 게 뭐냐면 알파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넷의 시초는 이 알파넷이에요.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아르파넷이라고 번역한 책도 있는데 알파넷입니다. 알파넷. 그래서 알파넷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알파넷에서 시작한 이 인터넷이 점점점 규모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너무 군에서만 쓰기 아까운 기술이다. 전 세계로 한번 뻗어가 보자. 그래서 인터내셔널 네트워크. 그래서 인터넷이 된 겁니다. 이 인터넷은 전 세계 모든 곳이 광 케이블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무료로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소통이 다 가능하죠. 현실 세계예요, 가상의 공간이에요. 가상의 공간이죠. 가상의 공간에서 충분히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몇 년도에 그럼 인터넷이 넘어왔느냐? 미국은 1960년도에 알파넷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인터넷을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1983년, 정확히 들어온 건 2년인데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건 3년이에요. 1983년부터 우리나라 인터넷에 처음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된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1983년이면 약 40년도 채 되지 않은 이 기술력이 오늘날 없으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죠. 이게 이유가 뭐냐? 바로 정보사회로 가는 가장 시초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IT 기술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사회로 인해서 왜 인터넷이 중요하냐? 결국 인터넷이 없었다면 정보사회가 안 왔을까요? 오긴 왔겠죠. 느렸겠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기술, ICT 기술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사회가 빨리 우리한테 온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인터넷 부분의 시초는 바로 미국인데 미국의 아파치 그리고 네트워크, 그래서 알파넷에서 시작된 이거는 인터넷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한데요. 이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프로토콜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이 그냥 되나요?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설치하면 돼요? 그렇지 않죠. 인터넷을 설치하고 바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규약을 지켜야 돼요. 이 프로토콜이라는 건 뭐냐면 통신 규약입니다. 통신 규약.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도 규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인터넷을 할 때도 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터넷을 쓸 때의 프로토콜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TCP, IP라고 합니다. TCP라고 하는 프로토콜과 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합쳐져서 TCP/IP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고 이 TCP/IP는 인터넷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나 이런데 TCP/IP가 나오면 그거는 뭘로 이해하시냐면 인터넷을 하기 위한 통신 규약이구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을 우리는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TCP/IP다. 인터넷상의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우리 희한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인터넷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홈페이지라는 게 있죠. 이 홈페이지, 사이트라고 하는 곳을 담을 만한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서버라고 합니다. 서버라는 기억 공간에다가 내가 만든 홈페이지를 올려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를 찾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이 주소를 뭐라고 해요? 인터넷에서. 바로 여기에 있는 IP 주소라고 합니다. 이 IP 주소가 있어야지만 이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IP 주소가 어떻게 생겼냐면 210.119.127.49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 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려고 이 숫자 외우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도메인 주소라는 걸로 바꿉니다. 이걸. 도메인 주소라는 걸 바꾸는데 도메인 주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민족 군 닷컴. 이 닷컴 체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대부분의 인터넷상의 도메인 주소는 닷컴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기관명, 기관 분류라고 합니다. 기관명, 기관 분류. 닷컴은 컴퍼니의 약자예요. 컴퍼니. 일반 회사.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도메인 주소를 모든 사이트에 부여를 하면 나는 이걸 외우는 것보다는 이걸 외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도메인 주소라는 체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는. 그래서 이 도메인 주소를 IP로 그럼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DNS라고 하는 거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 시스템. 아시겠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라고 번역된 책도 있고 시스템이라고 번역된 책도 있어요. DNS, 시험 문제 정말 한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됐습니다. 이러한 주소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강론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요거는 이 문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뭐래요? 도메인 관리. 도메인 내용, 도메인이 뭐라고요? 이 부분이에요. 이거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느 기관이든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닷컴. 닷컴을 처음에 만든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닷컴이라고 쓰지 않죠. 한국 도메인은 뭐라고 써요? 한국 도메인은. 그렇죠. .co.kr. 미국 도메인인 닷컴.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뒤에 국가 도메인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KR, 일본은 JP, 북한은 PK, 중국은 CN 이런 식으로 국가 도메인을 다 써요. 근데 저희하고는 한국 건데 왜 닷컴을 씁니까? 미국 도메인 따서 쓰는 거예요, 그냥. 한국 도메인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죠. 도메인을 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데가 어딘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넷은 주인이 없다고 했지만 주인이 없는 거하고 이러한 도메인을 관리하는 데는 어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운용하는 데가 있고 만드는 데가 있어요. 이 도메인을 만드는 데를 우리는 아이칸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아이칸이라고 하는 이 기구는 도메인을 만들어요. 도메인은 앞으로 지금 계속 생성이 되고 있어요. 계속 범위가 넓어지나요? 넓어져요. 계속 넓어져요, 도메인은. 최근에 아는 거 p.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 .info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메인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이런 걸 만드는 기구가 어디다? 바로 아이칸이다. 아이칸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들었다면 실제 이거를 운용하는 기관도 있어야 돼요. 운용하는 기관이 바로 어디냐면 닉이라는 기구입니다. 닉이라고 하는 기구는 전 세계에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닉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나라의 닉을 KR 닉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나라의 도메인을 운용하는 기구 KR 닉. 단순히 도메인을 운용 관리하는 곳 닉. 가장 상위 부대 아이칸.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도메인 관리와 정책을 결정하는 비영리 기구이다. 1998년 미국 상무부가 만든 이 기구는 KR과 같은 KR 국가 도메인이에요. 회사를 의미하는 닷컴과 같은 도메인을 뭐 한대요? 생성한대요. 그럼 뭐다? 아이칸. 어렵지 않으시죠? 정답은 그러면 1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기구입니다. 이렇게 기구는 우리가 다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막 꽈서 내고 여러분들은 막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냐 모르냐 이거예요.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막 문제를 꽈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문제는 전혀 없다. 2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포 정말 많이 나와요. 위포라는 말이 나오면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입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그 밑에 제가 써놨죠. 그래서 이 위포는 월드 인터렉처 프로퍼티 오가니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약자는 뭐 외우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도 다 영어로 안 나오고 한글이 분명히 다 섞어서 나오니까
위포는 고유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위포는 세계 지적재산권. 뭐죠? 우리로 치면 뭐예요? 지적재산권은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법은 뭐예요? 저작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으로 통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표준에서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위포는. 됐죠? 그리고 인터넷 표준화를 위한 기구가 있는데 IETF라는 기구래요. IETF는 어떻게 보면 아이칸보다 좀 늦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서는 뭘 하는 거냐면 그 밑에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오른쪽 끝에 보세요. 프로토콜과 구조적인 사안을 분석하는 인터넷 표준 작업에 대한 국제기구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프로토콜. 거의 처음 보신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프로토콜이 뭐라고요? 규약. 통신 규약 등 구조적인 사항 등을 만들어서 뭐 하는 회사? 뭐 하는 기구? 표준화시키는 기구. 그거를 IETF다. 인터넷 표준 기구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ITU도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기구 이름만 외우시면 돼요. ITU. 국제 전기 전자 통신 연합. 전자자가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기는 해요. 일렉트로닉이든 뭐 상관없어요. 국제 전기 통신. 자, 우리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 있어야 돼요. 전기 없으면 인터넷 못 하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통신망이 있어야 돼요. 통신망 없으면 어떻게 인터넷해요? 못 하잖아요. 무선이 있지 않습니까? 무선도 통신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무선으로. 그게 무선인 것뿐이에요. 와이어레스인 것뿐이죠. 그래서 통신망과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ITU에서는 이 전기와 통신망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구 이름들 외웠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의 정답 금방 맞출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용어는 좀 어렵겠지만 문제는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 미키마우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키마우스법. 여러분 이제 한국사를 배우다 보면은 네 가지의 파트를 배워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정치. 그렇죠? 왜냐면 한국사 배울 때 이 네 가지를 파트로 나눠서 보통 배우잖아요. 사회 배울 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배우잖아요. 정치적인 색깔을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문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디즈니랜드는 미국의 디즈니랜드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저작권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이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도 저작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후예요. 사후가 뭐예요? 죽은 다음 날. 사후 50년 동안 저작권을 인정을 해줘서 저작료가 나옵니다. 사후 50년간. 그런데 이게 미키마우스가 워낙 오래된 거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막 도널드 덕 보고 자러 막 그랬거든요. TV에서. 톰과 제리도 많이 나오고. 근데 사후 50년이 이제 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미 하원 의원 중에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어차피 정치인이니까. 그 사람이 이 디즈니랜드랑 연관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즈니랜드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50년 안 된다. 이거 좀 높여달라. 그래서 미 하원에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돼서 저작권 인정 기간을 70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70년으로. 그래서 미국은 저작권을 인정하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기간이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70년으로 바꿨어요. 그건 그냥 바꾼 거지 우리나라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바젤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바젤 협약을 통해서 어떤 걸 맺었냐면 우리 동맹국들은 서로 그 나라에서 정한 이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작권을 내국인을 보호해주고 우리가 70년으로 늘리면 바젤 협약에 의해서 니네도 70년까지 늘려야 돼 라고 협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70년으로 늘어나요.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미키마우스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 기간을 4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도록 한 법이다. 정확하죠? 소니보노, 이름이 나오네요. 1998년 소니보노 하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저작권을 상실하게 되는 디즈니랜드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출했다가 국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지만 통과가 됐어요. 알겠죠? 항의는 받았어요. 3번, 미키마우스나 도널드 덕 같은 다수의 만화 영화 제작자들이 연장하였다는 의미에서 미키마우스법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맞아요. 미키마우스법은 미국에만 적용되는 저작권 보호기간으로 우리나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4후 50년으로 정한다.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바젤 협약에 의해서 동맹국이 인정한 기간은 우리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베른 조약, 바젤이 아니라 베른 조약. 네, 아까 바젤 나와가지고 제가 바젤 잘못 말씀드렸는데 베른 조약입니다. 베른 조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7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수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왔어요. 50년에서 70년으로. 알겠죠? 이 연수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됐죠? 어떤 의미 아시죠? 자, 베른 조약 같은 경우에는 밑에 좀 잠깐 보세요. 제가 써놓은 거. 요거 밑에 써놓은 거 잠깐 보시면 미국에서 시행된 저작권법 중에 하나로 월트 디즈니사의 압력으로 미국 의회가 저작권 보호 기간을 4후 50년이었던 걸 60년 연장하였다. 정확한 명칭은 카피라이트 텀 익스텐션 액트라고 해서 저작권 연장법인데 소니보노가 연장했다고 해서 소니보노 연장법이라고 원래 정확한 명칭이에요. 미국의 미키마우스법이라는 통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에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밑에 게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래 50년이었으나 2013년에 저작권 보호 기간을 몇 년으로 70년으로 늘리면서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베른 조약에서 규정한다. 왜 70년으로 늘렸다고요? 베른 조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급 적용이란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죠? 소급, 과거 거를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른 조약은 1880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건데 오늘 이거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이따가 본 공부 들어갈 때. 자, 4번. 이런 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 후로는 안 나오곤 있지만 4번 같은 문제는 원래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너무 쉬운 문제예요. 컴퓨터공학에서는. 저는 학사 때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IT 관련된 거를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4번을 보시면 다음 중 모든 사람에게 프로그램의 코드를 사용, 수정, 배포할 권리와 원리의 조건과 동일한 배포 조건으로 해당 프로그램이나 2차 프로그램을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그 밑줄 그어보세요. 오픈소스의 웹서버로 사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소스가 뭐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뭐 앱을 만들든 프로그램을 만들든 내가 앱이나 프로그램 하나 딱 만들었다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 일부만 기능을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거를 정식 용어로 뭐라 하냐면 개작이라고 합니다. 개작. 이걸 하고 싶은데 문제는 원래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복사를 하려면 프로그램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소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영문과 숫자로 막 돼 있는 우리가 태그라고 들어보셨나요? 태그? 이 태그들이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소스가 쭉 있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겠죠. 프로그래머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숨겨놓는다고요. 왜요? 무단 복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오픈시켜버리면 이거 복사에다가 그 일부 코드만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다 숨겨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런데 오픈소스라는 건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 앱이나 이 어플을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소스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도 하는 거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소스도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나는 이거를 다운받아 와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소스를 조금 내가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오픈 소스가 그겁니다. 대부분 클로즈 소스인데 오픈 소스가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서버용인데 여러분 지금 밑줄 긋은 거 중에 서버라고 있죠. 서버. 웹 서버라는 거 보이시죠? 웹은 인터넷상의 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의 공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집이 한 채 있어요.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내가 여기 접속해 있어요.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좀 뽑아오고 싶은데 이 집에 접속을 하려면 이 집을 담고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뭐라고 했죠? 서버라고 했죠. 이 서버에 존재하는 거예요. 웹 서버라는 게. 이 내가 접근한 이 부분은 클라이언트. 여기는 서버.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 존재하는 거예요? 웹에 존재하는, 서버에 존재하는 거예요. 서버에. 아파치가 정답입니다. 아파치라는 게 뭐냐면 정답 2번인데 보세요. 아파치가 뭐냐면 월드 와이드 웹. 우리가 보통 따다다라고 부르는 월드 와이드의 점, 뭐 다음 점 넷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게 바로 고퍼라고 해서 정보 검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프로토콜 같은 거예요. 이 규약 자체가. 거기에서 서버용 소프트웨어이다. 서버용 소프트웨어다. 여기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아직까지 이해 안 가신 분들은 자 밑에 잠깐 보세요. 리눅스 보이시나요? 리눅스? 들어보셨나요? 윈도우 아시죠? 윈도우. 그러니까 윈도우랑 친구예요. 근데 윈도우는 돈을 주고 사는 거고 윈도우 소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주고 사야 되고. 근데 리눅스는 윈도우랑 똑같아요. 하는 원리라든지 필요한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리눅스는 그냥 윈도우라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필리핀의 대학생들이 만든 건데 공짜예요. 누구든지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다 거기에 있는 소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리눅스는 여기 깔려 있어요? 여기 깔려 있어요? 어디 깔려 있어요? 그럼 윈도우는 어디 깔려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여기 인터넷으로 접속해 있어요. 윈도우 어디 깔려 있어요? 여기 깔려 있어요? 여기 깔려 있어요? 클라이언트에 깔려 있잖아요. 리눅스는 서버용이 아니에요. 클라이언트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의미지? 여기 깔려 있단 말이에요. 여기 클라이언트용이에요. 그래서 리눅스 밑에 보시면 자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용 공개 운영체제이다. 운영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이다. 개인용 컴퓨터에 클라이언트에 깔려 있는 거다. 자, 파이어폭스라는 말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두 번째 주제, 자유 소프트웨어 웹 브라우저이다. 파이어폭스 요즘 안 써요. 여러분 익스플로어 브라우저 뭐 쓰세요? 원래는 이제 익스플로어를 썼었죠. 익스플로어를 썼었는데 이 익스플로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우선 유료다라는 거죠. 인터넷 익스플로어 다 돈 안 주고 샀는데요. 윈도우를 사야 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윈도우를 안 사면 이걸 못 쓰는 거예요. 유료라는 단점이 있었고 보안에 취약했다. 그래서 익스플로어는 종료가 되고 그 다음 요즘 많이 쓰는 거 뭐예요? 크롬 많이 쓰죠. 크롬. 이 크롬 익스플로어 또는 웨일, 네이버에서 만든 웨일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브라우저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접속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에요. 익스플로어라든지 크롬이 없으면 인터넷에 어떻게 접속을 해요? 텍스트로 접속해야 돼요. 텍스트. 그러니까 막 화면에 텍스트로 막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미지 처리가 되면 깔끔하게 잘 볼 수 있는데 텍스트 처리가 되면 해석하기도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브라우저입니다. 이 브라우저는 어디에 설치해요? 서버에 설치해요? 클라이언트에 설치해요? 클라이언트에 설치하죠. 클라이언트에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 설치합니다. 네. 자, 그리고 펄은 언어예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바, C 들어보셨죠? 코볼. 저 어렸을 때는 코볼 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이제 ASP, JSP 이러한 언어로 보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다. 역시 이거 무료예요. 무료이지만 서버용이 아니라 언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대한민국은 한글을 쓰죠. 그럼 여러분들
컴퓨터는 한글을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컴퓨터는 한글을 몰라요. 컴퓨터는 뭐를 알아요? 이진법이라는 거를 써서 알아들어요. 얘네는요. 이진법.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는 대문자 A가 65거든요. 이거는 뭐 나중에 기계어를 여러분 배울 일은 없겠지만 A를 표시하기 위해서 65를 만들어요. 그래서 1000, 100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진법 해가지고 65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얘네가 컴퓨터는 어쨌든 이진법 0 아니면 1밖에 인식을 못 하는데 얘네에 맞게 언어를 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뭐 C 언어도 있고 펄도 있고, 근데 펄은 무료, C 언어는 무료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언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문제가 어려웠나요? 4개 좀 쉬운 거 선택할 거랬나요? 실제 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제 자체를 막 꽈놓고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려는 문제가 아니라 아냐 모르냐를 단순 체크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25분입니다. 솔직히 한 10분이면 다 풀 거래요, 여러분들. 시험장 딱 가면 10분 정도면 이거 다 풀어요. 물론 이 중에 못 푼 거 있으면 놔두고 다른 과목 먼저 풀겠죠. 그만큼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정보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요령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는 몇 점을 맞으면 된다고요? 72점이나 76점 정도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목표치가 높아도 좋은데 목표치가 높으면 뭐가 단점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받아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목표 점수를 낮추는 거예요.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도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72점을 맞으려면 아주 쉬워요. 25문항이 있어요. 시험장 가서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이 25문항 중에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25문항 중에 반 나눠져 있을 거예요. 몇 개 정도 확실히 아는 게 있으면 이번 시험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그냥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25문항 중에 어느 정도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면 한 13개 정도는 알지 않을까요? 13개? 그냥 13개는 알겠죠. 여기서 조금 더 안다 그러면 한 15개 정도까지는 알지 않을까요?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좀 공부를 해서 15개, 13개는 반타작이니까 반타작 조금 더 알았어요. 15개 정도 안다면 4점씩이니까 몇 점이에요, 그러면? 60점이죠, 60점. 15개를 맞으면, 그쵸? 그러면 15개 알고 나머지 모르는 게 10문제 아니에요? 이 10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으로 찍으면 돼요. 사지선다형 시험에서 한 번으로 찍으면 몇 프로예요? 25%죠. 10문제 중에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번호로 해서 한 번으로 찍으면 3문제는 맞죠. 2.5문제니까 3문제는 맞잖아요. 더 맞으면 4문제 맞을 수도 있고요. 4문제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3문제 맞을 수 있어요. 3문제 맞아요? 한 번으로 찍으면 몇 점이에요, 그러면? 12점. 그럼 몇 점이에요? 72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 어려운 10문제가 앞쪽에 몰려있으면 멘붕 오는 거야. 아씨, 큰일 났다. 이 시험 어떡하냐. 나 이거 6개월 정말 열심히 했는데 1번부터 어려운 거예요. 2번도 어렵네요. 3번도 어렵네요. 그럼 거기에 멘붕 와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시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려우면 버리세요, 그냥. 최소한 반타작은 알 거 아니에요, 반타작. 시험장 가면. 반타작에서 2개만 더 알면 이 시험 붙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시험도요, 사법고시든 의사고시든 공부를 하면 반은 맞출 수 있게 문제 출제를 합니다. 반은 맞출 수 있게. 그러니까 15개 목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풀지 말고, 풀면 떨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 풀지 마시고 그냥 한 번으로 찍는다. 그래서 72점, 이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공부법이 아닌가. 이 학문에 있어서. 다른 학문은 다른 거예요. 국어 이런 건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생각을 가지시고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